한국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쭉 살펴보면 3가지 정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별히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라든지 쿠바의 체게바라라든지 러시아의 레닌이라든지 이렇게 딱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도자가 우리나라 사건들에는 없어요. 그래서 막 떠올려보면 3.1운동도 그렇고 6월 민주항쟁도 그렇고 3.1운동에 민족대표 33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만 했지 전면에 나서서 실행하고 성공해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6월 민주항쟁도 국본이라는 지도부가 있긴 했지만 국본도 그런 진행하는 역할만 맡았지 결국 이거를 성공으로 이끌어내고 실제로 실행한 사람들은 그냥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우리나라 문제 해결 모습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국인은 참지 않아의 저자 신서연입니다. 한국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빨리빨리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적인 문제 해결에도 이 빨리빨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압축적으로 이루어냈고 민주화를 빠르게 이루어냈고 전후 복구를 빠르게 이루어냈는지 역사 속 사례들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년이 됐을 때 1960년 2월에는 제4대 정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럼 4대 정부통령 선거를 하니까 당시였던 3대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러면 2대는 이승만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간선제를 통해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겨우 2년 만에 6.25 전쟁이 발발했고요. 이승만 정부가 전쟁에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하면서 재선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속에 혼란한 틈을 타서 부산에서 자기한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가두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겁박해서 발췌 개헌을 통해 헌법을 고칩니다. 바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요. 직선제로 고쳐야 자기가 재선하는데 훨씬 유리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2대 대통령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 헌법은 대통령은 중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2번 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4.5입 개헌이라는 굉장히 코미디 같은 방법으로 헌법을 다시 고칩니다. 그래서 3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신이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헌법을 고쳤던 거죠. 그렇게 해서 3대 대통령 자리에 겨우겨우 올랐던 이승만은 4대 대통령 자리도 차지하기 위해서 1960년 선거운동을 열심히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1960년 2월에는 대구에서 민주당 유세가 계획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이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이상하게 대구 시내의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등교시켰습니다. 일요일인데도 영화를 보여주겠다, 보충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을 학교로 오게 했던 거예요. 그 속내를 살펴보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유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싫으니까 고등학생들을 학교로 묶어뒀던 거죠. 고등학생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왜 학생들을 도대체 정치에 이용을 하는지, 왜 공정한 선거를 이렇게 방해하는지 화가 나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구 228 민주운동입니다. 이 대구 228 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정부 수립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4.19 혁명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렇게 228 대구 민주운동이 한바탕 지나갔지만 여전히 3.15 선거는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정선거를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공정선거를 실시하라는 시위도 전국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3.15 선거는 단군 이래 최악의 부정선거로 역사에 남게 되는데요. 이미 선거 전부터 기업이나 은행으로부터 뜯은 불법 선거 자금을 이용해서 고무신이나 막걸리나 돈 같은 거를 뿌려대면서 유권자들을 매수했고요. 228 대구 유세 때처럼 여당이나 또는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더군다나 정치 깡패들까지 동원시켜서 민주당 유세를 방해하는 일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거는 3월 15일 선거 당일이었는데요.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는데 면면히 살펴보면 일단 투표함에 당시 여당이죠. 자유당 표를 40% 정도 미리 넣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두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3명에서 5명씩 정도 조를 짜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 결과를 조장한테 확인받는 사실상 비밀 투표가 아닌 거죠. 이런 일도
발행이 됐고요. 뭐 정전을 시켜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개표하는 개표 사무원은 손에 인주를 묻혀서 무효표를 다량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되게 웃긴 일도 벌어졌는데, 주민의 수보다 오히려 자유당 표수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선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선거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시작하는데, 가장 격렬했던 지역이 이제 광주와 마산 같은 곳이었어요. 특히 마산이 격렬했는데요. 마산의 민주당 투표 참관인이 투표가 부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서 투표함을 뒤집어 엎었더니 거기서 자유당 표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산 시민들이 단체로 거리로 뛰쳐나가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 나와서 시위를 벌이니까 경찰은 그 시민들을 폭행하고 이제 발포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로 마산 시민들이 많이 죽고 다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는 당시 고등학교 신입생이던 김주열 학생이 있었어요. 이 김주열 학생도 이 마산 시위에 참여를 했는데, 불행히도 이날 시위에 참여하고서는 행방불명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과 이제 마산 사람들이 한 달을 넘게 찾아 헤매도 이 김주열 군이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흐른 뒤에 4월 11일에 마산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김주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 경찰이 그 시위대를 쫓기 위해서 최루탄을 쐈는데 그 최루탄에 머리를 직격으로 맞았던 김주열 군이 사망을 했고, 경찰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바다에 김주열 학생을 버렸던 거죠. 이제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마산 시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분노로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부정시위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시위가 막 왕왕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4월 18일에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그런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를 정치 깡패들이 나서서 이제 학생들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 사실이 당시 신문에 크게 실렸고, 당시 대학생들은 사회의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엘리트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960년 4월 19일이죠. 이때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19 혁명을 4.19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가 된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각종 대도시에서 크게 이제 시위가 벌어졌고,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1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경무대를 향해서 시위를 향해 가게 되는데,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서 또 발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날만 해서 전국에서 115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제 벌어졌는데도 이승만 정부는 시위하는 시민들이 뭐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함하면서 이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에 자꾸 미련을 두면서 이제 자꾸 문구적되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에 계속 전국에서는 시위가 계속 벌어졌고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태에 마침점을 찍어주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4월 25일 교수단의 시위였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어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이제 희생당하고 하는 모습을 당대 최고 지식인인 대학 교수들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수단의 시위가 이제 벌어지니까 그 뒤를 학생들과 시민들이 뒤따르게 되고, 어린이며 노인까지 이렇게 합세하면서 그 다음 날인 4월 26일까지 대대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서울에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겠다는 이제 선언을 하고 하야하게 됩니다. 4.19 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첫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이에요.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난 게 1960년이고요.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주권재민이라는 개념을 경험한 게 딱 12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는 겨우 7년. 그러니까 전쟁 복구하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그때 당시에 실업률도 높고 굉장히 다들 힘들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나 정신 같은 게 많이 흐릿해져 있을 시기였는데, 국민들이 그 헌법에 적혀져 있는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직접 실천해서 보여주는 일을 단 12년, 그리고 전쟁 끝난 지 단 7년 만에 해냈다는 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민주주의 개념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 같은 게 이미 역사 속에서 충분히 쌓여왔다는 그런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첫 승리는 이후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큰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원래 100점도 맞아본 애가 계속 맞는 거잖아요. 성공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첫 민주화 운동의 승리는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국민이 힘만 모은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준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4.19 혁명이 있고 겨우 1년이 지났을 때 1961년이죠. 박정희라는 군인이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박정희는 4.19 혁명 이후 혼란해진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잠시만 권력을 잡았다가 나라가 안정이 되면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이제 이승만처럼 여러 번 헌법을 억지로 고쳐가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대통령으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안보가 항상 불안하고 경제 발전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늘 민주주의는 뒤편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납치라든지 테러라든지 고문 같은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잔인하게 누르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억울한 희생을 많이 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 집권을 한 박정희는 마지막 선거에서 겨우 이긴 후에는 유신헌법이라는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대통령한테 온갖 권한을 다 몰아주는 아주 이상한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통해서 이제 박정희는 종신 대통령을 꿈꾸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저항도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 1979년 부마 민주항쟁인데요. 박정희 정권의 그런 포갑적인 독재 정치에 사람들이 저항을 갈수록 심하게 하면서 이제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관해서 지도부 층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내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분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12.6 사태예요. 12.6 사태로 박정희는 당시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고 맙니다. 이 12.6 사태로 등장하게 되는 게 또 다른 독재자인 전두환인데요. 이제 12.6 사태로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이 권력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등장했던 게 바로 군인이었던 전두환이었죠. 전두환은 어떤 사람이냐면 1961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을 때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모아가지고 이 쿠데타에 찬성을 하는 거리 행진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박정희 눈에 들었고, 그래서 군대의 요직을 거쳐가면서 이제 승진가도를 달리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6 사태 때도 이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이때 사람들의 바람은 이제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얼른 유신헌법을 없애고 다시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직접 뽑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두환은 이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12.12 군사내란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는 군대의 다른 간부들을 싹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만들었던 영화가 작년에 1000만 관객이 들었던 바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장악한 전두환을 막아설 세력은 이제 사실상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두환은 그때부터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군인들에게 시위 진압 훈련 같은 거를 2월부터 시키면서 차츰차츰 준비를 합니다. 이제 언론도 장악하고, 그러다가 이제 5월 17일에는 내란을 일으켜서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는데요. 5월 17일 내란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그래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학기가 오고 이제 대학들도 다시 이제 개강을 하고 하니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이제 계속 벌어졌는데요. 이때 희망에 잠깐 부풀었던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열망을 다 눌러버리고 전두환은 5월 17일 내란을 일으켜서 완전하게 이제 대한민국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5.17 내란으로 전국 대학에는 휴교령이 떨어지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유력 정치인들은 다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모든 정치활동은 일체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5.17 내란으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끝까지 저항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광주 시민들이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만약에 일이 잘못돼서 휴교령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 전남대학교 앞에서 만나서 계속 시위를 이어나가자, 이런 약속을 했었대요. 그래서 5월 17일 내란이 벌어지고 전국 대학의 휴교령이 떨어져서 계엄군이 대학으로 진입해 왔을 때도 광주 대학생들은 전날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5월 18일 오전부터 일찍 전남대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휴교령을 철폐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계엄군과 대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계엄군이 대학생들을 진압봉으로 이제 폭행을 하면서 거칠게 연행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이제 분노한 대학생들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벌이게 돼요. 이렇게 시위가 발생하니까 그 대학에 주둔해 있던 계엄군들이 시내로 빠져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진압하게 되는데, 이때 광주 시민들은 그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위를 진압하러 온 계엄군 손에는 박달나무로 만든 진압봉뿐만 아니라 대검을 꽂은 소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무자비한 무기로 시위를 하는 대학생이며 일반 시민이며 전혀 구별하지 않고 마구잡이 폭행을 자행하게 되는데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잔인한 폭력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전두환과 신군부는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없었던 저항이 광주에서만 일어나니까 공수부대를 추가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당시 광주 인구가 80만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80만이 채 안 되는 그 도시에 공수부대 3개를 내려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엄청난 병력이 도시에 주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엄군의 만행은 갈수록 심해져서 시민들에게 발포까지 하게 됩니다. 그 계엄군의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까지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5월 21일이 되었어요. 5월 21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 휴일이었거든요. 광주 시민들은 그 도청 앞 광장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모인 인파는 전남도지사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계엄군을 당장 광주 시내를 떠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오후 1시가 되자 애국가가 갑자기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고 계엄군은 맨손인 시민들에게 조준 사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앞에서 시민들이 우수수수 쓰러져가는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이웃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근 경찰서와 무기고를 열어서 이제 무기를 꺼내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제 시민군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시민군이 워낙 격렬하게 저항하고 기세가 등등하다 보니까 계엄군은 잠시 광주 외곽으로 물러나게 됐고 이제 시민군은 일시적으로 이제 도청을 차지하고 잠시 평화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 계엄군이 다시 광주 시내로 들어올지는 시간 문제였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다른 지역이 함께 저항해 주는 것. 근데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광주는 시외 전화가 아예 다 끊어져 있었고요. 광주를 나가는 모든 입구마다 계엄군이 막고 있었고 그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에는 광주 소식이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수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협상도 진행해 봤지만 계엄군은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었고요. 결국 최후 통첩을 보내오게 됩니다. 5월 26일까지 무기를 반납하고 자진해서 철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 사태는 보장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군은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온 거죠. 일단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을 먼저 집으로 되돌려 보냈고 남고 싶은 사람만 남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니까 남았던 시민군이 이제 300~4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도청을 지키기로 한 거죠. 이제 여기서 물러나 버리면 그동안의 희생이나 노력 같은 게 그냥 아예 없던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남았던 그 사람들이 지키면서 싸웠지만 이제 계엄군을 이겨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손쉽게 마지막 시민군들을 계엄군은 진압을 하고 전두환은 자기의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다 제거한 채 이제 11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헌법을 살짝 고쳐서 다시 7년 임기의 12대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민주주의는 언제 회복이 되는 건지, 언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국민 손으로 뽑을 수 있는지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자리에 오른 전두환은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다 탄압했어요. 일단 자기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은 다 정치권 바깥으로 몰아냈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문하거나 이제 가두거나 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전두환 정부에 반대하는 소식이나 불리한 소식 같은 건 전혀 전할 수가 없었어요. 5.18 얘기는 입에도 뻥끗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이란 게 있어도 그냥 허수아비 정당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일이 잘못되거나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도 정당한 비판 같은 걸 하거나 막아설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나날들이 지속됐는데 이런 날들 속에서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열렸고요. 또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도 한 발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규제를 좀씩 풀어주고 정치인들의 이제 활동도
활동도 조금 재개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대학교에 항상 주둔하면서 대학생들을 감시했던 경찰들도 이제 물러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도 조금씩 저항 움직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두환을 물러나게 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직선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개헌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개헌 운동이 당연히 쉽지는 않았겠죠. 이제 전두환 정권은 개헌 운동 하는 사람들을 최루탄이나 물대포 같은 걸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이제 감옥에 가두면서 자꾸 이제 힘을 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졌는데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1987년 1월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의 하숙집에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선배가 어디 있는지 거처를 대라면서 다짜고짜 연행을 해가게 돼요. 잡혀간 박종철은 잔인한 물고문을 당하게 되고 물고문을 받던 끝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고문을 당하다 사망을 했는데 경찰은 굉장히 어이없는 발표를 해요.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한이 죽었다라는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할 소리를 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종철 학생 추모 집회 같은 거를 막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못하게 철저하게 이제 막았고 그냥 몇 명의 책임자를 처벌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식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은 4월에 4.13 호원조치라는 발표를 하게 돼요. 이 호원조치라는 게 뭐냐면 지금 자신을 대통령 자리로 만들어줬던 현재의 헌법을 계속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개헌을 바라고 개헌 운동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두환은 호원하겠다. 개헌은 말도 꺼내지 마라 하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4.13 호원조치까지 얹어지니까 국민들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두환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겠구나 해서 사람들의 흩어져 있던 관심을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수호와 개헌으로 이제 한 번에 모아주는 오히려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4.13 호원조치는 전두환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되게 되죠. 이때 이후로 평소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독재 타도와 개헌에 관심을 이렇게 한 번에 모아주는 그런 계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 개헌을 바라고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정치인, 지식인, 대학생,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국본이라고 이 개헌 운동을 이끌어갈 어떤 지도부 같은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국본이 첫 시위날로 결정한 게 6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민주항쟁을 60민주항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6월 10일은 전두환의 여당인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운동 세력이나 이제 독재 옹호 세력이나 모두에게 되게 중요한 날이었는데 이 6월 10일 첫 시위를 앞두고 전국의 대학에서는 사전 집회를 또 열게 돼요. 그래서 6월 9일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도 사전 집회를 열게 되는데 이 연세대 사전 집회에도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시위를 막는다고 경찰들이 몰려와가지고 최루탄을 쏘게 돼요. 학생들을 흐트러뜨릴 목적으로. 근데 이 최루탄에 이한열이라는 연세대학교 학생이 머리에 직격으로 맞으면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집회를 취재하러 왔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그대로 담기게 됐고 이한열 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이 신문에 그대로 보도가 되면서 그 다음날 6월 10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마치 4.19 혁명 때 김주열 학생 시신이 발견되고 전국으로 확 시위가 퍼졌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6월 10일에 첫 집회가 시작되고 그 이후부터 전국에서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5.18 광주의 교훈을 잊지 않았어요. 그때 광주가 혼자서 외롭게 고립돼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은 억울한 희생을 낳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했던 거죠. 전국에서 끊임없이 시위가 발생하니까 이 시위를 경찰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또다시 군대를 풀어서 시위를 막을 계획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는 다음 해가 바로 서울올림픽이 계획돼 있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다가 군인을 푸는 것은 일단 어려웠고요. 더 힘들었던 것은 5.18 때도 계엄군을 풀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건 정권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군대를 풀어서 시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이제 전두환은 호원 조치를 다시 거두어 드린다, 호원 조치를 취소한다 라는 발표를 부랴부랴 했지만 시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가면서 전두환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에는 전국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마치 3.1운동 때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던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면서 6월 민주항쟁은 시민들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내긴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줄로 서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대표자들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이긴 했지만 늘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에는 통일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안전 문제, 환경 문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를 쓰기보다는 가끔은 자기 사익을 추구하거나 부정부패를 일으키거나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보다는 이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을 위반하는 일을 저지르는 그런 대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바로 촛불 집회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개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2002년에 있었던 효순이, 미선이 추모 촛불 집회,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촛불 집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촛불 시민이라는 새로운 정치 주체가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자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던 평범한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부당한 일, 불이한 일을 봤을 때 이제 촛불을 들고 자발적으로 어떤 특정 단체나 집단에 소속돼서 연락을 받고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집회의 정보를 찾아보고 친구랑 가족이랑 아니면 혼자서라도 시위에 참여했다가 또 시위가 끝나면 이렇게 다시 사라지는 이런 자발적인 정치 참여 주체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추모 촛불 집회로 처음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 때문에 이제 촛불 집회가 크게 이제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진행되었던 협상들을 다시 되돌려서 국민의 검역 주권과 알 권리 같은 거를 지켜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촛불 집회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2016년, 2017년까지 이어졌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가장 대표적인 촛불 집회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지인 최순실에게 국정의 많은 부분을 맡겼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고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온갖 비리가 이제 일어났다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크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계산하느라 빨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처음 켜진 촛불이 2016년 10월 말이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켜진 촛불은 5만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 이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만 명으로 시작했던 촛불이 1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결국 230만 명이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상 최대 인원이 모인 6월 항쟁 때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어도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전혀 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훼손시키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표자들과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촛불을 들기로 이제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16년 10월에 시작됐던 촛불이 해를 지나서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드디어 마침내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그날까지 이제 촛불이 꺼지지 않고 5개월 동안 켜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땅바닥에 처박혔던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건져낸 그런 사건이었죠.
한국의 촛불 집회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주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극찬을 했고요. 독일 신문인 디 차이트는 미국인과 유럽인들은 한국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국의 촛불 집회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정치권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나라마다 극우가 득세하거나 극좌가 득세하는 일이 많고요. 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현재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병폐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회의론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네, 이런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이 민주주의를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내고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거죠. 특히나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서양보다 민주화가 늦기도 했고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 근처에 있는 비슷한 경제 대국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고, 요새 아시아 국가들 이란이나 미얀마 같은 데는 다시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아시아 국가인 대한민국이 분단이라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의 방식 그대로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수호해내고 부패한 권력을 몰아내는 일을 성공해냈다는 점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봅니다. 사실 촛불 집회를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촛불 집회 원조가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촛불 집회 원조는 1969년 이제 미국인데,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촛불을 들고 했던 게 가장 처음으로 보고, 그 외에도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에서 촛불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이 촛불 집회고, 촛불 집회하면 대한민국인 이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대한민국 뿐이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도 우리나라 뿐이기 때문이에요. 2008년에 이제 세계 경제 대위기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많은 시위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있었고, 뭐 아랍의 봄, 뭐 스페인 이렇게 줄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던 건 이게 스페인인데, 스페인도 겨우 10만 명이 모였던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통령 파면이라든지 잘못된 협상을 되돌린다든지 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건 우리나라 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상징이 촛불 집회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쭉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별히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인도의 간디라든지 뭐 쿠바의 체게바라라든지 뭐 러시아의 레닌이라든지 이렇게 딱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도자가 우리나라 사건들에는 없어요. 그래서 막 떠올려 보면 뭐 3.1운동도 그렇고 뭐 6월 민주항쟁도 그렇고 3.1운동에 민족대표 33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만 했지 전면에 나서서 실행하고 성공해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6월 민주항쟁도 국본이라는 지도부가 있긴 했지만 국본도 그런 진행하는 역할만 맡았지 결국 이거를 성공으로 이끌어내고 실제로 실행한 사람들은 그냥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우리나라 문제 해결 모습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는 점이에요.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집단이 이렇게 모여서 한 게 아니고 성별이나 이념이나 지역이나 종교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특히 뭐 여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서민 이렇게 평소에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소외된 사람들도 항상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게 우리나라 위기 극복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던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때도 한 번에 모일 때 뭐 230만 명까지 모였지만 5개월 동안 모인 사람 수를 합치면 1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1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면면이 살펴보면 모든 게 다 달라요. 뭐 성별, 나이, 지역, 이념, 평소의 정치 성향 그런 다름이 다 있지만 그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일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목표만 똑같다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주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항상 평화로운 방식이 주된 방식이었다는
점이에요. 3.1운동을 살펴보면 시골에서는 주로 장날에 시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장날이라는 게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맛있는 걸 먹고 공연을 보고 하는 축제의 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운동 시위의 모습도 보면 태극기를 이어주면서 하는 릴레이 시위도 있었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시위의 모습을 살펴보면 불을 지른다든지 약탈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과격하고 이제 폭력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되도록 문화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왔어요. 6월 민주항쟁 때도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었고요. 사람들이 물을 나눠준다든지 꽃을 나눠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위를 이어나가려고 했고, 이런 점이 가장 잘 보였던 것은 2000년대 들어온 촛불 집회겠죠. 사람들이 웃음이 나는 그런 현수막들을 들고 와서 재미를 주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자유 발언을 하고 문화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미있고 문화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특징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굉장히 빨리빨리 해결해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빨리빨리 되는 건 아니거든요. 빨리빨리가 되려면 그 전에 어떤 쌓아놓은 내공, 저력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충분히 그런 내공을 쌓아왔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정의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있고 서로가 함께 해줄 거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빠르게 결집해서 엄청난 단합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요새 다시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남녀 갈등도 많고 지역 갈등 여전히 많고 세대 갈등도 많고,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돈만 쫓는 황금 만능주의 문화도 많고,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한국인들의 이런 역사 속 그 저력과 유전자에 흐르는 공동체 정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스스로 실천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빠른 백신 접종률을 보여줬고, 그런 안전 수칙들을 지키고 마스크를 스스로 쓰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낸 나라라는 평가를 또 불과 몇 년 전에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의 어떤 전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 DNA에 흐르는 그 공동체를 위한 저항정신이 다시 발현이 돼서 어떤 어려움이건 다시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